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은 누가 봐도 효자였습니다. 말투에는 부모님에 대한 존경이 자연스럽게 묻어나 있었고, 시부모님 이야기를 할 때면 그 눈빛에서 깊은 애틋함이 스며 있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같은 말을 자주 반복했습니다. 난 부모님한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 우리 회사에 여자 팀장 있다고 했잖아? 그 능력 있어서 잘 나간다던 그분? 그 팀장.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진짜 소름 돋는다니까? 제가 웃으며 되물었어요. 뭐라고 하길래 소름까지 돋아? 며칠 전 회식 때 하는 소리가 시부모들은 며느리 집에 못 오게 하는 법이라도 생겨야 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니까? 혹시 시집살이 심하게 당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닐까?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번에 시부모님이 몇 년 만에 병원 검진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다는데 그걸 듣고 남편한테 호텔을 잡아드리라고 했다더라고. 근데 남편은 부모님께 죄송하니까 당연히 집으로 모셨대. 그게 그렇게나 불만이라고 하면서 남편이랑 시부모님 뒷담화를 하더라니까. 그건 너무 오바다. 시부모님이 몇 년 만에 올라오신 건데 사람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겨우 그것 때문에 며느리 집에 못 오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니 그러는데 듣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다니까.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한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거기다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뭔데? 제가 묻자 남편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팀장이 아들만 둘이야. 아들만 둘이라고? 근데 그런 소리를 해? 나중에 자기도 시어머니가 돼야 하는 건데? 내 말이 그 말이야. 그 아들들은 그런 엄마 밑에서 뭘 보고 자라겠어. 나중에 엄마랑 똑같이 하지 않겠어? 그렇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네. 제가 헛웃음을 터뜨리자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신나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진짜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자기는 아주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 안도감이 든다니까? 자기는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랑도 잘 지낼 거야. 난 부모님이랑 무슨 일 생기고 그러면 진짜 많이 힘들 것 같거든. 부모님도 자기한테 무리한 걸 요구하진 않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부탁하듯 조심스러웠지만 연인 사이가 된 이후 그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듣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편에 묘한 부담감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전 시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시아버님은 말수가 적고 다소 무뚝뚝한 인상이셨지만 남편을 바라보는 시어머님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표현이 부족할 만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막내다 보니까 애교도 더 많았고 시어머님은 시누인 형님보다 남편과 더 가까워 보였어요. 남편 역시 시어머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애교를 부리며 막내다운 애틋함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그런 모습이 왠지 모르게 살짝 걸리긴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저를 무례하게 대하신 적도 없었고 불편함을 느낄 만한 순간도 없었기에 큰 걱정 없이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시어머님에게서 아들을 향한 지나친 집착이나 저를 향한 경계심 같은 것이 느껴졌다면 한 걸음 물러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시어머님은 따뜻하고 다정했으며 저를 배려하는 태도도 분명히 갖추고 계셨어요. 어느 날은 결혼 전 시아버님 생신을 맞아 초대를 받았고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시누이 부부는 따로 차를 이용하기로 했고 시부모님은 남편 차에 타기로 했기에 차 앞에 서자마자 남편이 아주 자연스럽고 익숙한 말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여기 앞에 앉아야지. 남편이 자연스럽게 조수석을 가리키며 말을 꺼내자 시어머님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이내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열었어요. 민성아, 이제는 그 자리에 수진이가 앉아야지. 너는 결혼할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게 할 소리니? 그럼 수진이는 아버지랑 같이 앉아가란 소린데 수진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엄마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님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정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혹시 민성이가 나중에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꼭 나한테 얘기해. 내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들게 혼내줄 테니까. 난 너보다 내 남편이 더 좋거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아들아. 시어머님이 자연스럽게 시아버님 팔짱을 끼셨고 평소 무뚝뚝하기만 하셨던 시아버님의 얼굴이 금세 붉게 물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은 과묵한 분이셨지만 두 분 사이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만의 정과 온기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는데요. 친정 부모님도 늘 다정하셨기에 저 역시 따뜻한 가족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고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좋은 사람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시댁 식구들 모두 따뜻하고 좋은 분들로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평온하고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던 나날들, 그런 일상이 오랫도록 지속될 줄만 알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행복한 일상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낯익은 이름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올케, 나야. 네, 형님, 잘 지내셨어요? 늘 그렇듯 밝게 인사를 건넸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평소와 달랐습니다. 저기, 오늘 퇴근하고 본가로 좀 와야 할 것 같아. 민성이가 전화를 안 받아서 올케한테 먼저 연락한 거니까 올케가 대신 전달 좀 해줘.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마 전화 못 받을 수도 있을 거야.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훅 하고 밀려들었습니다. 형님의 말투는 분명 평소와는 달랐고 무언가 불안한 기색이 가득 배어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형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잠시 뜸을 들이다 형님이 차분히 말했어요. 올케, 와서 얘기하자. 전화로 말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아, 네, 알겠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끼며 다급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불안한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의 목소리에는 분명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신우이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예상대로 남편의 휴대폰은 계속 울리기만 할 뿐 받질 않았어요. 속이 바싹 타들어가는 기분으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마침내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기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조금은 다그치듯 묻자 남편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 미안.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 휴대폰을 책상 위에 두고 다녀왔어. 누나한테도 부재중 전화 엄청 많이 찍혀 있어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혹시 무슨 일 있어? 누나가 나한테 전화하는 거 진짜 드문 일인데? 그렇잖아도 자기 전화 안 받는다고 형님이 나한테 전화하셨어. 오늘 퇴근하고 본가로 좀 오라고 하시던데 무슨 일인지 걱정이 되네. 오늘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에는 당혹스러움이 가득 묻어나 있었는데요. 시댁은 서울에서 차로 2시간가량 떨어진 도시였거든요. 내일 주말이니까 오늘 퇴근하고 바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중간쯤에서 만나서 같이 내려가자. 그럼 집에서 만나서 대충 짐을 가지고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형님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다니까? 차분한 척 하시긴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아서 그래.
그리고 형님 정신없어서 전화 못 받을 것 같다고 했으니까 전화하지 마.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지? 남편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날 저녁 우리는 퇴근하자마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차를 몰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점점 내려앉고 있었고 서로 입을 열지 않은 채 달리는 동안 차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으니까요. 얼마 후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조급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는데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과 시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두 사람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심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멍하니 바라보던 우리를 보자 시누이가 다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주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님도 묵묵히 우리들을 따라오셨고 고요만 가득한 주방에서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얼굴로 시누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야 해. 사실은 얼마 전부터 아빠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엄마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해서 며칠 전에 내가 모시고 다녀왔어. 그 말을 끝으로 시누이가 한숨을 깊게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남편이 눈을 부릅뜨고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서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그냥 별일 아닐 줄 알았어.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어. 신우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떨리고 있었고 그 순간 시어머님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안은 채 말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어머님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등을 감싸 안았는데요. 잠시 숨을 고른 시누이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크게 걱정 안 했어. 근데 병원에서 대장암이라고 하더라고. 뭐라고? 대장암? 남편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고 저 역시 그 말이 가상현실처럼 와닿지 않았습니다. 대장암 이기래. 대장암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수도 있대.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셔? 방에 누워 계셔. 어제 검사 결과 들으시고 우리 집에서 하루 쉬셨다가 오늘 내려온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시지만 많이 놀라셨을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수술 날짜는 잡혔어? 수술하고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한대. 남편이 입술을 꼭 다물더니 곧 결심한 듯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서울에 계셔야지. 뭐하러 다시 내려오신 거야? 아빠가 하루라도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셔서 아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내려온 거야. 엄마, 그럼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 그 말에 시어머님이 급히 손을 저으셨어요. 됐어. 정 급하면 병원 근처에 방 하나 얻어서 지내면 되니까 니들은 신경 쓰지 마라. 거기다 내내 병원에서 지낼 텐데 신경 쓸 거 없어.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멀쩡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맞아요, 어머님. 당연히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 저도 나서서 진심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걱정 어린 눈빛으로 말했어요. 니들도 출근해야 하고 바쁠 텐데 괜히 신경 쓰게 할까봐 그래. 정 힘들면 누나네 집에 가 있을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퇴원하시고도 당분간 병원 다니셔야 할 텐데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형님 댁은 조카들도 있잖아요. 저희 집은 조용하니까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 엄마. 누나네 집은 애들도 있고 매형도 불편할 거야. 우리 집에서 지내는 걸로 해. 한동안 말없이 생각에 잠겨 계시던 시어머님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고 깊은 충격과 슬픔이
여전히 시어머님을 감싸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대로 시부모님은 수술 날짜를 며칠 앞두고 우리 집으로 오셨어요. 멀리 병원까지 오가며 힘들게 다니시는 것보다 병원에서 가까운 우리 집에 머무르시는 게 치료를 받기에도 훨씬 나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수술 당일 우리는 모두 병원 대기실에서 마음을 졸이며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긴 시간 끝에 수술실 문이 열렸고 의사 선생님이 피곤한 얼굴로 수술이 잘 됐다고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으셨어요. 긴장과 불안으로 꽉 잡고 있던 마음의 끈이 뚝 끊어지듯 힘이 다 빠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놀란 시누이와 제가 급히 시어머님을 부축해 의자에 앉혀드렸고 그 눈가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술 잘 됐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러다 엄마까지 병나겠어. 시누이가 조심스레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님이 힘없이 중얼거리듯 입을 뗐어요. 평생 같이 살다가 한 끼 가자고 했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다. 가슴이 먹먹해지던 그 순간 제가 미리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대장암 이기면 완치율이 90%래요. 정말이니? 그게 진짜야? 시어머님의 눈에 아주 조금 희미하게나마 빛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럼요. 치료만 잘 받으시면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완치된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해요. 90%면 완치되겠네. 근데 의사는 그렇게 말 안 했잖니. 들어보니까 의사는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의사도 아니고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요. 그제야 시어머님의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시누이가 조심스레 시어머님을 부축해 병실 쪽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뒤를 따라가던 남편이 살짝 제 옆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어요. 근데 진짜로 90%야? 제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75에서 90%야. 근데 지금 이 상황에 굳이 75%란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심리학에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 그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 90%라고 믿으면 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진짜로 회복도 빨라진다고 했어. 그러니까 괜한 말은 입 밖에 꺼내지도 마. 가끔 보면 당신은 너무 이성적이라 그게 문제라니까. 제 말에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없이도 전해지는 고마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의 수술 이후로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친척분들이 병문안을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 둘 벌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대부분은 고마운 말을 건네면서 수고가 많다며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중 몇몇 분들은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거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님이 많이 힘들어 보이셨고 계속 마음에 걸려 휴가를 내고 병원에 들렀던 날이었어요. 복도 끝에 마련된 휴게 공간에서 시어머님과 고모님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지만 제 이름이 들리던 순간 도저히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어요. 옳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단 말이야. 고모님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 묻어나 있었고 시어머님이 되물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에 고모님이 마치 오래 생각해온 결론이라도 되는 듯 단단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잘 생각해봐.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잖아. 근데 수진이, 그러니까 올케네 며느리가 들어온 뒤로 이런 사달이 났다 그 말이야. 그게 며느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요. 시어머님이 말도 안 된다는 듯 손을 내저으며 단호히 반박했어요. 하지만 고모님은 마치 확신에 찬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상관이 없긴 무슨 상관이 없어.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 내가 괜히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수진이가 며느리로 들어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이 사달이 난 거잖아. 고모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 안에는 억측을 넘어선 확신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철렁 내려앉았는데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마치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기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고모님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멀쩡하던 내 동생이 갑자기 암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게 분명해. 형님, 어디 가서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껏 우리 집안에 안 걸린 사람은 내 동생이 처음이잖아. 그러니 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 요즘 암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 때문이란 등 우환이 어쩌냐 하는 말 다시는 입에도 올리지 마세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런 소리가 어딨어요. 시어머님 말에 고모님이 잠시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고 저는 그 자리에 숨죽인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모님은 서울에 살고 계셨기에 주말이면 어김없이 병원에 들르셨고 하루 종일 병실 근처에 머물며 찾아오는 친척들마다 붙들고는 어김없이 그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이게 다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거라니까. 마치 입버릇처럼 반복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슬며시 제게로 향할 때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님은 화들짝 놀라며 고모님에게 화를 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어떤 이들은 말없이 저를 흘낏 쳐다보고는 곧 고개를 돌려버리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시아버님이 암으로 수술까지 받으신 마당에 괜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가슴 깊은 곳 어딘가에 그 말들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입술을 깨물며 묵묵히 병실을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처는 깊어졌고 제 눈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얼마 뒤 시부모님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항암 치료는 일정 기간 꾸준히 받아야 했기에 서울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저는 퇴근 후에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함께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최선을 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고모님은 여전히 자주 찾아오셨고 그럴 때마다 고모님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원망이 서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늘 같은 눈빛, 같은 말이 반복될수록 저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의 그런 태도 때문이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님의 분위기도 묘한 변화가 감지됐어요.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만 해도 수진아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시던 분이었는데 조금씩 그 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제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반찬 투정까지 하셨거든요. 시어머님의 말투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고 말 그대로 대놓고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간이 너무 세다. 이건 또 맛이 맹탕이잖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민망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추며 고개를 숙였고 그런 제게 시어머님은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게 내가 음식 한다고 했잖니. 앞으로는 내가 할 테니까 넌 음식하지 마라. 알겠니? 그래도 어머님 힘드실까 봐요. 조심스럽게 말을 붙여봤지만 시어머님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말대로 힘든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어야 하지 않겠니? 근데 이렇게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게 더 문제 아니겠어? 암튼 앞으로는 내가 할 거니까 넌 신경 쓰지 마라.
아, 네, 알겠습니다. 기운 빠진 목소리로 대답하고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닫고 앉아 있는데 곧 남편이 따라 들어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자기야, 엄마가 많이 힘들어서 조금 예민해진 것 같아. 자기가 조금만 이해해줘. 그 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없이 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님이 뜬금없이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이제 내려가야겠다. 아직 항암 치료 남아있잖아요. 제가 놀란 눈으로 되물었지만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해하는데 아버지도 마음이 계속 불편하다고 하고 아무래도 우리 집이 제일 편하지 않겠니? 치료야 오며 가며 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항암 치료하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기운도 없으실 텐데. 그땐 며칠 쉬다가 가면 되지. 아무튼 우리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도. 그 말을 들은 남편도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남편도 시어머님의 잔소리에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시어머님의 잔소리는 제게만 향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시부모님은 내려가셨고 이후로는 항암 치료가 있을 때만 잠시 머무르셨다가 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난 후 시어머니께서 우리 부부를 조용히 불러앉히시더니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내가 말도 막 하고 그래서 많이 서운했지. 어머님도 힘드셨으니까요. 물론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애쓴 채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엄마가 좀 심하긴 했어. 어떤 날에는 귀에서 불 나는 줄 알았다니까. 그러자 시어머님이 담담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그 말에 남편과 제가 동시에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요.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니들이 순순히 보내줬겠어. 사실은 그동안 니들 얼굴만 봐도 너무 미안했어. 특히 수진이는 그 사이 살도 많이 빠졌더라고. 민성이는 내 아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수진이까지 고생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그랬던 거야. 그럼 일부러 잔소리해서 저희를 지치게 하셨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니들이 쉽게 내려가라고 했겠니? 사실 우리가 안방 쓰는 것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 그제야 시어머님께서 진심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안방에 화장실이 딸려 있었기 때문에 항암 치료 중에는 그곳이 가장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 안방을 내어드렸거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믿었지만 시부모님은 그 자체가 오히려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님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버렸고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님이 놀란 얼굴로 곧장 사과했어요. 수진아,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이 저를 원망하시는 줄 알았어요. 너를 원망하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제가 울먹이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고모님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고 하는 말 들었거든요. 순간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왜 우환이니? 근데 저희 결혼하자마자 아버님이 아프셨던 건 맞잖아요. 세상에나, 이제 보니 네가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는 오히려 네가 복덩이라서 암이 초기에 발견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들어보니까 그 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고모가 원래 생각 없이 말을 좀 막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지. 다른 친척들이나 내 친구들은 다들 너를 복덩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며느리가 잘 들어와서 큰일을 막았다고 말이야.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게 너무도 죄송했고 동시에 시어머님의 진심에 감사한 마음이 북받쳐 결국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오해는 모두 풀리게 되었고, 그날 시어머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 서로를 얼마나 걱정하고 아꼈는지, 그런 진심이 있었기에 생겨난 오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 말 들으면서도 꾹 참고 있었다니 정말 미안하고 고맙구나. 시어머님의 따뜻한 말에 제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아프신데 그 어떤 소란도 일으켜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님이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였어. 우리 수진이 덕분에 아버지가 완치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활짝 웃는 얼굴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는데요.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까지 따뜻해졌습니다. 그렇듯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이후 시간이 지나 시아버님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며 가족이 화목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며 이런 가족이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